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국회 처리에 차질을 빚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안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하지만 야당은 청와대 회동 발표와 통보 절차에 유감을 표시한 상태인데요.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정부조직 개정안 처리, 언제쯤 가닥을 잡을 수 있을지 정치평론가 박상병 박사와 김경진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여야 원내대표 회담이 오전에 있었는데요. 그것부터 좀 살펴보죠. 지금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야당에서 새로운 제안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논란이 되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는 제외한 채 투트랙으로 먼저 논란이 없는 것부터 처리하자. 새누리당에서 지난주에 한번 누군가 이걸 제안했다가 이제 내부에서 덮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사실 야당 입장에서는 좀 궁지에 몰려있거든요. 야당도. 왜냐하면 자꾸 발목을 잡는다라고 하는 논리 때문에 부담이 생기는 겁니다.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가 산뜻하게 출발을 해서 뭔가 좀 폼새 나게 좀 힘을 받고 국정 드라이브를 그랬으면 좋겠는데, 정부조직법이 제대로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오늘도 김행 대변인이 얘기했던 것이 서민의 일자리를 보장할 수 있는 이 아주 중대한 문제 때문에 계속 지체되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야당도 부담이 생기는 거거든요.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부담되니까 그럼 다 하십시오. 이렇게 또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박힌했던 자선책이 뭐냐면 그러면은 논의되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는 추후하고 일단 나머지는 다 하자. 이쪽에 이제 자선책을 만들어낸 건데 야당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또 이제 인수위나 여당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또 가버리면은 정보조직법이라는 것이 하나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일관성 있게 문제를 처리해야 될 문제지.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이게 가버리면은 찢어져 버리면은 이건 오히려 국정에 또 남배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여야 간에 일종의 절충점을 내가지고 제의를 합니다만은 좀 속도를 내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오늘 제안 어떻게 보세요? 글쎄, 어떻게든지 지금 이제 보도를 보니까 2시에 과연 영수회담에 야당이 응할 것인지 말 것인지 뭐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좀 상당히 부정적인 기류가 있다 이런 보도를 많이 봤는데 제 생각에는 민주당이 반드시 영수회담에 응해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든지 오늘 중에 타결을 짓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이 사태를 보면 근원적으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이에요. 사실은 정부조직법이라고 하는 법안은 국회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국회가 이러이러한 조직과 기구를 가지고 정부를 운영해라라고 결정했을 때 대통령은 거기에 따라서 운영을 하는 책임만 지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어떤 그 기구 자체에 대한 자기성한 자기가 만들 권한은 없는 겁니다. 근데 다만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대통령이 이제 자기가 운영하는 행정부다 보니까 이것을 존중해 왔기 때문에 이제 이걸 인 건데, 어쨌든 근원적인 그 원칙을 생각해 보면 이 인수위 단계에서 박근혜 당선인이 야당의 뜻을 묻지 않고 그냥 함부로 이게 성안한 게 이제 잘못의 원인인데 지금 이제 잘못을 따질 시기는 이미 지나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반드시 결론을 내리고 정부를 최단 시간 내에 이제 정상적으로 출범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거의 쟁점은 좁혀진 것 같아요. IPTV에 대한 이제 인허가권과 IPTV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근데 이제 대통령님께서는 이 IPTV라든지 어떤 이제 인터넷과 문화의 어떤 콘텐츠의 융합, 이것이 향후에 대한민국 먹거리의 어떤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미래과학부에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은 IPTV 역시 TV고 보도 매체고 결국은 언론인데 여기는 공정성과 공영성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여러 사람의 감시하에 있어야 된다. 이런 철학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치면 사실은 미래과학부로 가져가면서도 그중에서 이 IPTV 운영과 보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방통위처럼 이 야당 추천 인사들이 들어가서 일종의 그 부분에 한정해서 합의제 기구를 이룰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 대통령이나 또 어떤 정부 여당 입장에서 보면 이게 꼭 무슨 IPTV 이 하나만이 그럼 미래 창조과학부의 핵심이냐. 사실은 어떤 융합기술, 유전자기술, 또 뭐 로봇기술, 또 어떤 뭐 농업기술, 또 에너지기술, 뭐 이 개발해야 될 어떤 과학에 관련된 기술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IPTV 하나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의 뜻을 관철해야겠다고 한다는 것 자체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 부분이 사실은 방송에 대해서 정권이 뭔가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일으킬 수 있는 면도 있기 때문에 오해를 받을 소지가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그냥 이걸 털어버리고
조금 오늘 중으로 반드시 합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는 아니고 IPTV 이제 유료 방송 3개죠. IPTV하고 SO라고 그러죠. 케이블 방송하고 위성 방송하고 이제 3개를 합치는 겁니다. IPTV가 물론 중심이 됩니다만. 근데 김윤희 변호사는 이제 마음이 착해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다 응해야 된다. 그러면 협상이 잘 될 텐데. 응해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정치거든요 이게. 그냥 우리 만나서 식사만 하자 그러면 당연히 응하죠. 식사는 문제가 아니라. 여야 간에 한 달 동안 협상해서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사안이고 또 오늘 10시에도 여야가 원내대표가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결했고 그런 과정에 9시에 김행 대변인이 긴급 기자회견을 했어요. 긴급이라고. 그래서 자 여기서 그러는 과정을 가지고 2시에 응해라라고 얘기하면 참 야당 대표 입장에서는 좀 아주 답답한 걸 넘어서 제가 막막하죠. 가서 무슨 얘기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죠.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가 그 이제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준비된 대통령의 모습보다는 사실은 좀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우왕좌왕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야당에다가 제안하기 보도 기자회견하기 직전에 사실은 야당에 전화가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보면 사실은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는데.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답답한 상황을 계속 끌고 갈 것인지 사실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2시간도 이제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2시로 제한이 됐으니까요. 근데 이거 좀 정치 좀 공학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이걸 발목을 잡는다고 2시에 제한을 거절했을 경우에 국민들이 시선을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역풍을 맞을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역풍은 이미 양쪽에 다 맞고 있기 때문에 어느 일방의 역풍을 맞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뭐 야당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담이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2시에 응한다고 하면은 여야 대표하고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만나면 보기가 좋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저도 정치라고 얘기하면은 김행 대변인이 아침에 얘기할 때 야당의 주장을 들어주는 거죠. 이 정도는 받을 수 있다. 저희는 긴급 기자회견이라 그래서 저도 그래 봤습니다. 양보를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정치입니다. 내가 뭐라는 것이 옳지만은 그러나 야당이 반대하고 그러니 더군다나 야당이 반대하는 것도 명분이 없는 건 아니라고 하면은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양보하마 긴급 기자회견 딱 뜨지고 난 다음에 10시에 여야 원내대표 만나서 협상을 하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2시에 청와대에서 만납시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은 김기진 변호사에 딱 맞는 거예요. 해야되죠. 근데 지금 아침에 9시에도 뭐냐면은 일방적으로 사실상의 어떤 그 압박을 주는 의미로 김행 대변인이 얘기를 한 것이 사실이고 그러면은 10시에 여당 원내대표가 어떤 위임의 권한을 가지고 협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슨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안 나오고 있는 데다가 또 2시에 응해라 얘기하면은 이거 너무 가혹하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야당을 위해서 충고를 하자면 사실은 전 국민이 이 프로세스를 다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대통령실이 굉장히 지금 좀 조금 뭔가 이렇게 부족한 이게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도 느끼고 있고 그러면 오히려 야당이 지금 통 크게 국정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는 모습도 지금 현재의 야당의 지리멸멸한 모습을 조금 탈출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또 정말 이 사람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숙권할 수 있는 어떤 심정적 준비가 될 수도 있는 집단이라고 평가를 제고할 수 있는 계기도 되기 때문에 어쨌든 만나는 것은 만나고 대화할 것은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입장은 그래도 일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철학을 담은 미래부에 대한 추진 의지를 밝히는 건 저도 이해가 가는데 오히려 새누리당에서 조금 그 사이에서 정치력을 더 발휘한다던가 그러니까 여당 무능론이 나오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여당 무능론 얘기는 뭐 예나 지금이나 똑같죠. 말하면 입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 새로운 클릭이 들었었는데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병이죠. 입법, 사법, 행정 중에서 입법부가 절반은 이미 상실돼 버린 거거든요. 청와대의 행동대 역할을 해왔던 것이고 그거는 지금의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문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협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청와대와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청와대와 협상해야 되는 거죠. 지금 야당 같은 경우에 하는 얘기가 여당한테 좀 협상의 여지를 달라. 좀 협상의 자율권을 달라. 도대체 협상을 하면은 청와대 잘 얘기를 하다가도 청와대 얘기 듣고 나면은 입장이 바뀌어버리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도 바뀌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야가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2시에 대표가 회담을 하기로 했는데 9시에 청와대가 발표를 해버렸어요. 만약에 여당 대표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나 오늘 이거 양보를 하려고 그랬는데 청와대에서 안 된다 그러네? 그럼 또 못하는 거예요. 운신의 폭을 줄여놓는 거예요. 이거 국회가 뭐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여당 안에서도 보면, 그러니까 MB 정권 내에서는 결국은 박근혜라고 하는 이제 하나의 어떤 기둥이 있었기 때문에 또 여당 안에서 뭔가 목소리를 낼 여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럴 주체가 누군가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럴 주체는
누가 키워주는 게 아니고 스스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안에서도 자기가 차기에 뭔가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뭔가 중요한 고비 또 정말 이 핵심이 되는 시점에서는 본인의 목소리 우리 새누리당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와야 될 시점이 됐습니다. 이제. 근데 지도부 말고는 전혀 언급도 하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당초 쇄신파라고 불렸던 분들도 최근엔 침묵하고 계신데. 당의 모습이 그 새누리당 무능론에는 동의하시나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모든 국민이 그렇게 느끼고 있죠. 근데 지금 이 시점에 결국은 답답하다고 생각되는 이 느끼는 시점을 깨고 나오는 사람이 새로운 리더십의 어떤 가능성으로 기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부 때마다 박근혜 정부뿐만이 아니라 역대 정부가 출범을 하면 1월 중순쯤에 이제 정부조직법 개정 제철을 하면 2, 3월을 이제 그거를 통과를 할까 말까 딜을 하다가 그리고 3월 대충 다 넘어가서 이명박 정부 때도 이제 첫 국무회의가 3월 중순에나 열리거든요. 그럼 1월부터 3월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으로 갖고 늘 이렇게 공전을 반복하는 이걸 좀 깰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이게 근데 근본적으로 정치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 왜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렇죠. 집권당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내년 다음에 민주당에서 정권을 산다고 칩시다. 하면은 그때 민주당이 집권당이 그러면은 이제는 국민의 편에서 국회 입장에서 청와대를 견제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되거든. 왜 그럴까? 이제 이것이 우리 정치의 일종의 지형의 문제예요. 뭐냐면은 특정한 이슈를 놓고 양진영이 총력 대결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양진영이 총력 대결. 그러면은 집권당은 어느 편이냐? 청와대 편이에요. 여당의 입장에서 전체 국회를 아우르는 국민의 편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선거만 되면 또 진영 양쪽으로 또 싸우는 이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이 반복돼요. 이것이 우리 정치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점입니다. 이거는 뭐 법으로 뭐 막고 이럴 수 있는 사안은 그래도 안 될 것 같아요. 헌법을 바꿔야 돼요. 저는 헌법을 바꿔야 된다. 기본적으로 개헌은, 헌법에. 그러니까 해법은 1차적인 해법은 헌법을 바꾸는데 벌써 나가야 되는 것이지. 본질적인 나머지는 어렵다. 그럼 또 헌법을 어떻게 바꿀 건지 또 다른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구도가 살펴되지 않으면은 19대 국회도 똑같은 거예요. 그럼 앞으로 중요한 이슈가 온다. 그럼 여당은 만약에 야당과 협조를 할 경우에는 야당 진영의 편이 돼버려요. 이거는 집권당으로서는 존재감이 무력화돼 버립니다. 그렇죠. 또 반대로 지금 야당이 예를 들면 김명진 변호사 얘기처럼 야당인데 2시에 우리 만나기로 했으니까 갑시다. 그냥 사인합시다. 이 야당 끝나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싸움의 지리함 속에서 정말 기싸움이네요. 정치가 계속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고 국민들이 짜증을 내고 있는 것인데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은 근본적인 변혁. 지금으로서는 제도적으로는 헌법을 바꾸는 것밖에 없겠다. 이제 임시국회가 이제 이틀 3월 5일 이후면 2월 임시국회 끝나는데요. 그 이후에는 뭐 어떻게 되는 걸까요?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새 정부는 계속 미래창조과학부 같은 경우는 이제 장관 없이 그냥 쭉 가게 되는데 당분간 조직 자체가 없는 거죠. 유력이죠. 좀 어떤 문제가 좀 발생할 걸로 보시니까 정부의 차질이 어떤 차질이 좀 이게 그러니까 지금 교육과학부 같은 경우도 지금 과학기능이 지금 미래창조과학부로 가려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공무원들이라든지 그 업무 태스크들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앞으로 뭐 장관 조직이 생겨야 되고 그다음에 장관이 지명돼서 인사청문회 되고 그러면 앞으로 2달, 3달 동안 그런 영역들이 그냥 하늘에 공중에 붕 떠 있는 겁니다. 지금 해양수산부도 그렇고 또 지금 경제부총리 문제도 그렇고 이 몇 가지 부처가 이렇게 공중에 뜬 상태로 한 서너 달을 갈 수도 최악의 상황에 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 국력 낭비를 왜 해야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당이 조금 뭔가 스타일을 구긴다고 하더라도 가서 그냥 청와대 가서 그냥 오늘 밤새서라도 논의해서 뭔가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서로 간에 대인배가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의 국가 역량이 2-3달 동안 그냥 공중에 붕 떠서 날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치면은 뭐 어떻게 보면 10조, 20조의 가치가 그냥 이렇게 날아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기사를 보니까 지금 정부 부처들이 개점 휴업 상태로 거의 PC방 상태라는 거예요. 위에 수장은 없고 출근은 해야 되니까 출근은 해서 컴퓨터 켜놓은 상태에서 이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거죠. 아직 업무 배분도 안 된 상태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도대체 이런 상황이 누가 가장 잘못한 것인지 헷갈릴 것 같은데요. 두 분 왠지 입장이 다르실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면 누구 잘못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집권당 편지 잘못이라고 봐야 되죠. 집권당 그럼요. 이거를 야당 탓이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언론 탓입니까? 국민 탓입니까? 그게 아니죠. 이거는 집권당 탓이죠. 왜냐하면 집권당의 권력을 쥐고 있는 것이죠. 물론 집권당은 야당 탓이다, 언론 탓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전혀 없느냐?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국정은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진다고 얘기하는 것이 상식이지 야당 탓이다, 언론 탓이다, 국민 탓이다 얘기하면 정말로 무능한 정부죠. 기본적으로
청와대와 여당. 청와대와 여당의 예. 탈당.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첫째는 우리 정치 문화가 문제고요. 예. 두 번째는 대통령 탓이 큽니다. 대통령 탓.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새 대통령이 들어오면 자기가 생각하는 구상에 따라서 부처를 막 개편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들어와서는 통일부하고 여성부 없애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통일부 얼마나 필요한 조직입니까? 그렇죠. 그걸 없애려고 했지 않습니까? 가로막혔죠. 그럼 지금 또 경제기획원, 경제부총리 또 이렇게 부활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계속 대통령이 들어오면 자기 생각에 따라서 조직 체계 어떤 행정부의 시스템을 찍고 이렇게 새로 만들고 이거를 하려고 하는 문화가 계속되다 보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는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장관 인사라든지 고위직 인사만 하면 되는데 네. 우리는 조직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장관 인선을 해야 되고 또 인선 중간에 청문회라고 하는 이 단계가 거쳐 있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2단계, 3단계의 복잡한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거고 예. 그래서 요번에 이제 정부 조직법안이 이렇게 성안이 되면 네. 예. 다음 대통령, 그 다음 대통령은 가급적 좀 바꾸지 말고 좀 길게 갔으면 하는 그런 입장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네. 대로 대통령께서 사실은 이 부분이 원래 국회의 권한이고 네. 국회의 권한이다 보니까 사실은 인수위 단계에서 이 정부 조직법안을 성안할 때 네. 미리 야당과 협의가 그렇죠. 끝난 상태에서 예. 이게 법안을 준비하고 발의를 했어야 되는데 여당도 몰랐다고 하죠. 예,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행정부에서 사실은 입법부의 권한을 행정부에서 던져놓고 그냥 우리 네. 이렇게 할 테니까 그냥 통과시켜라 하면 사실은 많이 생각을 잘못하신 거죠. 예, 이제 좀 넘어가 볼게요. 어제 이제 국가정보원장하고 금융위원장 인선안을 전격적으로 네.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 토요일 날은 인선을 잘 발표를 안 하는 건데 이것 때문에 또 야당에서는 또 이것도 대압방용 네. 아니냐 이런 또 요즘 뭐 서로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일리가 좀 있습니까? 뭐 다른 거는 몰라도 네. 국정원장은 좀 중요한 자리에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정무조직법 개편이 잘 안 되고 있고 네. 또 외교 안보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고 김장수 국가안보실장도 공식에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네. 또 경제부총리도 지금 제대로 임명은 됐습니다만은 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지금 활동을 인사청문 통보를 해야 되는 네. 문제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급한 불을 끄겠다는 네. 심정으로 발표를 한 것 같아요. 뭐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빠를수록 좋은 거죠. 예. 그런데 국정원장의 남재준 전 육군 참모총장이에요. 예. 국정원장은 저거보다 두 가지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정보와 관련된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군 출신이라든지 경찰 출신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거는 네. 대통령의 의중이죠. 네.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걸 한번 보시죠. 국정원장도 육군 대장 출신이고 네. 예. 국가안보실장도 군 대장 출신이고 네. 국방부장관도 당연히 네. 대장 출신이고 그렇죠. 또 정보실장까지. 정보실장도 대장 출신이고 이것이 맞는 거냐? 예. 이것이 대한민국의 박근혜 정부에서의 어떤 새로운 시대 가치에 이것이 합당하다고 보는 거냐? 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고 예. 왜 이렇게 인선할까? 그러면은 또 하필 장군이 왜 육군만 합니까? 네, 그렇죠. 공군과 해군도 해군은 있는데. 능력이 네. 없는 겁니까? 전문가가 아닙니까? 예. 그럼 왜 빠지죠? 예.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 다른 건 다 몰랐는데 지금 남재준 전 육군 참모총장은 국정원의 정보통입니까? 네. 그렇게 이거는 보기가 다시 보자 힘들죠. 보니까 그렇게 예. 전문성을 강조하는 네. 거니 예. 필요하면 전문성이라고 얘기하고 아닌 경우에는 또 아니고 예. 이것이 원칙인가? 이거는 우리가 한번 정말로 전문가들하고 따져볼 대목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저는 좀 문제가 있고 예. 그래서 국정원장 그렇다 치더라도 당초에 제도들이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국가안보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네. 정말 국방장관 출신이 가는 것은 이거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죠. 그럼 왜 여기만큼은 좀 전문가적으로 해서 그렇죠. 유연하게 예. 군과 민간의 어떤 다- 합의를 조율할 수 있는 네. 예, 예. 할 수 있는 대외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이 와야 되는데 여기가 먼저 국방장관 출신이 딱 앉아버리니까 예. 나머지가 딱 군 출신으로 세팅이 돼버린 거예요. 네. 예. 마치 우선 그 전시에 별 4개가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방식으로 예. 대한민국의 안보 외교란이 형성돼버리면은 이게 6명 중에서 절반이 육군 대장 출신이에요. 회의할 때 별이 엄청 많겠어요. 거기다 네. 고실장한테 하늘이 이렇게 가버리면 하늘에. 게임이 끝나버리는 네. 이것이 박근혜 정부의 대외 안보 전략에 예. 유용하다? 저는 그래 안 봅니다. 그럼 균형과 견제의 원칙도 인사 원칙, 기본칙도 네, 무너졌고 기본 원칙. 예. 박 대통령이 강조했던 전문성도 또 아닌 것 같다라는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예. 박근혜 지금 내각이라든지 청와대가 크게 보면 법조계 인사들, 그다음에 육군 인사들, 그다음에 전문 관료 출신들 이 세 가지 그룹이거든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유형의 사고라든지 문제 해결의 방식 이외에 다른 기타 좀 다양한 사고가 들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딱 발생했다, 국가적 현안이 발생했다 이러면 이 세 가지 패턴에서만 문제 해결의 방식을 찾아보게 되거든요. 네. 예, 예. 그러면 나머지 그 세 가지 패턴 안에 들어가지 않는 데에서 정답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그것을 찾아낼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방금 이제 박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예.
국정원장이 육군 대장 출신이 같다.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이게 북한에 대한 군사 정보를 육군 대장 출신이 조금 전문성이 있다고는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북한에 대한 군사 정보는 군 안에서 정보사령부도 있고 기무사령부도 있고 뭔가 독특한 재질이 있고 오히려 지금 국가정보원 같은 경우는 외교정보라든지 경제정보 그러니까 대북 정보 보다는 오히려 뭐 대미, 대중 또 뭐 일본 뭐 각국의 어떤 이런 외교 정보라든지 경제 정보 여기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군 인사가 집중적으로 외교 안보 라인에 이게 포진이 되다 보니까 한 패턴의 방향으로 사고를 할 수밖에 없어서 이게 정보가 모이는 것, 정보를 수집하는 방향의 초점도 한 방향으로 가 있고 그러면 국가에 정말로 풍족하게 뭔가 자원을 끌어올 수 있는 여지나 생각의 흐름들이 좀 많이 짧아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점에서 좀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다음 인사를 할 때 그럼 국정원 차장 같은 경우는 뭐 민간인 외교 전문가를 좀 임명을 한다든지 뭔가 이 차하급 직기에라도 좀 다양하게 좀 포석할 수 있는 이런 인사들의 배려가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어제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역대 국정원장을 보면 이제 국정원의 출신이 주로 이제 정보를 갖고 있는 곳이 이제 군, 그다음에 경찰, 그다음에 법조인, 검사, 특히 과거에 이제 문민정부로 넘어온 이후에는 군인 쓰기가 조금 이제 꺼려되니까 법조인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청와대 측은 거기에 대해서 법조인이 국정원장 하는 것도 문제가 많았다. 그다음에 뭐 외부 낙하산도 문제가 많았다. 그래서 군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건 뭐냐면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국정원장의 방금 김용희 변호사 말씀처럼 국정원장의 군 출신 정보통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정보통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정보통이라고 하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차장 같은 경우에는 경제라든지 대외 전략을 담당하는 성무 같은 경우 둘 경우에는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가안보실장은 군 출신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자, 그런 점 하나 하고 이번에 국방부 장관 들어간 건 사실 과거에 내부에서 승진을 한다든지 또는 정치인 출신이 갈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보니까 정말로 중요한 대북 정보보다는 대민 정보에 더 신경 쓰고 있는 거죠. 정말 이거는 이번에도 똑같은 친구도 이제 검찰이 수사 중이지 않습니까? 아니 국정원이 왜 국내 정치에 이렇게 개입을 해가지고 이 논란을 일으키는 것인가? 이거는 정말 제가 볼 때는 국정원한테는 좀 치명적인 겁니다. 지금도 국민들은 국정원을 고운 눈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 28세 이상 많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아마 국방부 출신, 군 출신은 안 할 것 같아요. 국내 문제만큼은 좀 상대적으로 규정을 안 둘 것 같아요. 반대로 정치인이라든지 또는 또 법조계 출신 같은 경우에는 국내 정보망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국내 정보에다가 신경을 쓰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하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그나마 국내 정보에 좀 더 관심을 그나마 대북 정보에 이제 관심을 갖고. 남재준 이제 새로운 국정원장 후보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졌죠. 2007년부터. 김병관 이제 국방부 장관도 뭐 핸드폰에 박근혜 대통령 유경재 여사 사진을 넣고 좀 이게 외교 안보 라인이 지나치게 대통령에 대한 충성, 뭐 측근 이런 느낌이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좀 우려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우려가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균일하게 그리고 육군 참모총장을 지금 뭐 36대, 37대, 38대 3명의 총장이 지금 연이어서 지금 이렇게 임명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2007년 후보 또 2012년 후보 시절에 계속해서 옆에서 보좌나 참모를 했던 사람들 위주로 해서 지금 외교안보 라인이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육군 사성 장군을 역임했던 일종의 7인 부대가 외교안보 라인에 그냥 집중적으로 포진돼 있는 것이 아니냐. 거기다가 또 하나 염려스러운 것이 지금 국무총리 출신 물론 이제 담백하고 이렇게 점잖으신 분이기는 하지만 이제 검사 출신이 또 국무총리를 하고 계시고 또 황교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공안통이고 보수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이고 또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 지금 뭐 인사청문회에서 5.16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 차마 말씀을 못 드린다고. 그러면 이게 장관이라든지 대통령 주변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인적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사고의 어떤 흐름이 너무나 보수적이고 어떤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이라든지 5.16에 대해서 뭐 지나치게 좀 뭔가 향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집단이 구성이 돼 있다. 국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우려스럽죠. 일단 시대가 변했고 또 세상이 그런 어떤 사고를 필요로 하는 세상이 아닌데 인사들 자체가 워낙 다른 목소리도 좀 필요하다. 어제 인선이 발표됐더니 이렇게 인선 얘기가 나오니까 사람 얘기가 나오니까 더 뜨거운 것 같은데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얘기 계속 나눠보죠. 이번에는 이제 내일부터 있는 인사청문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결국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도마에 오르고 계신 분이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인데요.
이게 지금 인사청문회 날짜도 못 잡고 있죠. 근데 3월 7일이 되면 이제 20일이 지났기 때문에 언제든지 박 대통령이 결심만 하면 임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임명을 했을 때 그 파장, 그다음에 뭐 어떻게 되는 건지. 근데 지금 청와대는 좀 하겠다는 좀 강경 입장인 것 같아요. 궁금증도 있고요. 저는 처음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중도에 아마 낭만을 시키지 않을까 봤는데 예. 군 일선 부대 시찰할 때 같이 동행을 동행을 네, 했죠. 한미연합도 같이 확실하게 같이 간다는 생각을 한 거구나. 예. 그러니까 여당한테 사인을 주는 거거든요. 네. 더 이상 흔들지 마라. 우리는 같이 간다. 예, 라고 사인을 준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의혹들을 보면은 정말 이 방송에서 담기 어려울 정도로 네. 심각합니다. 네. 방송에서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질의 문제를 넘어서서 도덕성의 문제도 네. 그렇고 예. 여기에 대해서 또 최근에 나왔던 새로운 사실들 보면은 너무 사익에 몰입한 경우도 적지가 않습니다. 예, 예. 자, 이런 경우에 인사청문회 인사청문회도 하지 못하고 네. 예. 여당 안에서도 무슨 고구마도 아니고 고구마 네. 숭처럼 나온다는 사실을 불길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했을 때 어떤 정치로 있을 네. 거냐.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이 별로 두려워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지금 분위기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5년 동안 5년 간다. 이렇게 보일 수 있다. 딱 5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가 네. 시작되고 난 다음에 여론이 떨어지니까 이명박 정부 안 망한다. 예. 여론은 바뀌기 마련이다. 그대로 간다고 했거든요. 네. 지금도 저는 그런 분위기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만약에 이제 앞으로 이 국방 김병관 장관이 만약에 이제 임명을 네. 받았을 경우에 예. 국민들은 특히 군이라든지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신뢰에 아마 결정타를 맞게 될 것이다. 너무 부담스럽지 않나요? 새 상당히 정부가 결정타를 말할 정도로 예. 상당히 부담스럽다. 어쩌면 앞으로 인사청문회는 별로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예. 이런 것도 다 통과된다고 하면 인사청문회는 뭐 하려고 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인사청문회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인물 검증도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예. 이럴 경우에는 아마 한국에 이제 새로운 어떤 여론이 만들어지면서 아마 박근혜 정부에 대한 어떤 오히려 예. 강한 역풍이 불면서 상당히 위태로운 국민이 하지 않을까. 국민의 눈높이를 너무 맞추고 오지 못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밀어붙이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저는 정말로 녹록지 않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후폭풍이 엄청날 네. 거라고 지금. 예. 새누리당 내에서 그랬어요. 중진들도 이제 예. 발언을 하고 있는데 좀 예. 당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 여론을 전해주는 건 결국 여당인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심재철 최고위원하고 아마 정의용 의원 정도 두 분 정도가 자진 사퇴 네. 의견을 피력하고 얘기하셨죠. 예.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봐도 이게 빨리 자진 사퇴하셔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 예산 중에서 예산을 가장 많이 먹고 있는 게 복지 예산이고 네. 두 번째가 국방 예산이거든요. 네. 국방 예산 35조인데 이게 사실 이게 F-35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만 해도 10몇 조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 하늘에 이렇게 붕붕 날아다니는 드론 뭐 한 서너 대 도입하면 그것만 해도 한 1, 2조 훌쩍 날아가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은 그 무기중개상 UBN텍에 가서 뭐 중개 업무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 회사에서 그런 일 하는지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감사원 감사 결과는 그 회사를 통해서 지금 수입이 된 이 엔진과 변속기가 상당하게 문제가 있다 절차상. 그렇죠. 그래서 감사원에서 이거 뭐 수사해야 된다라고 지금 수사 의뢰가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그 회사에 사회이사로 재직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는데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고 무기 중개 업무 일을 하는지도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를 그것도 문제네요. 네. 몰랐다. 예. 그게 더 문제인 거 그렇죠. 아닌가요? 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무능이랄까 무관심. 네. 예.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돈 받아먹었다면 정말 문제 그게 더 아니겠습니까? 큰 문제죠. 아니 현역 사성 장군 중에 국방부 장관만은 제목 없겠습니까? 네. 그냥 땜 붙지 않고 순수한 군인들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또 예. 군 기강 문제도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군 기강 뭐 노크 기순해가지고 네. 그러는데 이 사건도 충격적입니다. 2010년 3월에 천안함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바로 다음 날에 그때 민간인 신문이가 네. 있습니다만은 군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 그래요. 해명이 더 그때 한다고요? 그때 군에서는 우리 정부 차원에서 애도 기간이었습니다. 그렇죠. 애도 기간. 예, 예. 일반 민간인들도 가서 치는 거는 자제합니다. 아, 일반 그렇죠. 국민들도 우리 장병이 46명이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네. 비통한 나라 아닙니까? 가서 일반 민간 저 같은 경우도 골프 치겠습니까? 실수. 명색이 별 4개. 예. 예, 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이 그렇죠. 그거 가지고 골프를 쳤다. 이런 거를 만약에 국방부 장관을 안 친다고 하면 대한민국 기강이 어떻게 될까요? 군 기강이 끝까지 뒤를 가고자 하는 그 이유를 정말로 모르겠어요. 예. 해명으로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밤늦게 이분은 아는 게 일어난 별로 없어요. 사건이라. 아무튼 전반적으로 다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네. 뭐 궁지에 몰리니까 하는 얘기고. 네, 네. 이 정도 되면은 예. 당이라든지 당에서 못하면 청와대에도 결론을 빨리 내야 되는 거예요. 네. 끝까지 인사청문회 이 문제 낮춰가지고 고집하다가 결국 밀고 같이 간다.
정말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이 좀 오늘 이걸 좀 보시고 네. 좀 결정을 좀 해주시면 야당과의 좋겠는데요. 관계가 파탄이 나겠는데요, 시작부터. 아니, 야당과의 관계가 아니고요. 네. 지금 국민적으로. 야당은 네. 별 신경 안 쓰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중요한 국민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송이 우리 국민들도 예. 저희들이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야당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서 봐보는 것이죠. 그럴 때, 저 얘기를 지금 문제가 있다. 만약에 마음에 안 드는데도 불구하고 밀어 붙였을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한테 힘을 실어주지 못하게 될 것이고, 힘을 실어주지 못하면 박근혜 정부는 1년 안에 포위돼버려요. 그럴 경우에는 국정운영의 동의가 상실해버리면 뭐로 나머지 4년 동안을 합니까? 이게 국민이 불행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박근혜 정부가 시작한 이후에요. 지금 좀 정부조직법도 그렇고 인사청문회도 그렇고 과거에 보면 이제 여당과 야당과 협의 과정에서 좀 애누리라 그러죠. 조금 네. 적당히 이 카드 좀 남겨놓고 야당의 명분도 그렇죠. 좀 세워주고 인사청문회도 면도 쭉 세워주고. 해놓고 네. 한두 명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교체를 하고 이게 이제 관례였습니다. 근데 지금 청와대는 그게 잘못된 관례다. 처음에 내놓을 때 잘 내놔야 되는데 잘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도 이제 좀 잘 내놓은 것 같지 않다는 이제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그렇죠. 아니, 어떻게 보십니까? 이 관행이. 김병관 내정자 같은 경우를 충분히 검증을 해야 된다 하다고 그러면 이게 더 황당한 일이죠. 이건 정말 황당한 일인 거죠. 검증 안 한 거죠. 검증 안 했는데 보니까 이런 큰 문제가 있었구나. 저는 그럴 수 있다. 이것도 그러면 안 됩니다만은 그럴 수 있다고 치면은 발견했을 때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는 얘기죠. 그것이 국민의 눈높이하고 맞추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 그것이 기존의 국가 중심에도 국민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국민이 뭐라고 하든, 야당이 뭐라고 하든, 어떤 언론에서 뭐라고 하든,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라고 얘기하면은, 그거는 구시대 정치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대통령께서 가령 뭐 국방부 장관 후보자 한 명 물리느냐 안 물리냐 이게 물리는 것이 내가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 체면이 깎이고 야당이나 언론에게 뭐 밀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관점에서 생각을 하시지 말고 정말로 이렇게 풋풋하고 좋은 군인을 하나 발탁해서 좋은 국방부 장관을 임명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방 에너지를 뭐 전체적으로 극대화시키는 가장 좋은 길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참 간단하거든요. 쉽게 물릴 수 있는 문제를 참 복잡하게 풀어가시는 것 같아요. 저희 대화에서 이제 결론이 안 날 것 같은데요. 오늘 이 방송을 보고 대통령이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의 행복을 이야기했으니까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단순히 뭐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의사결정을 하는 게 시작이 아닐까. 사퇴시키는 것이 정말로 박근혜 정부한테는 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다시 지지를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되는 겁니다. 이제 정치 새로운 핵으로 이제 등장할 그 안철수 전 대선 후보가 이제 7일에 귀국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재보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너무 빠른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시기적으로. 다른 정당은 빠릅니다만은 안철수 전 교수 쪽에서는 지금 뭐 세력화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도 준비가 더 늦었죠 이미. 내부적으로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안철수 전 교수의 귀국은 포인트가 두 가지 측면일 수 있는 거죠. 하나는 과연 정치 세력화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정치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냥 구경만 하면서 학생들 따지고 뭐 강의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치 세력화 할 겁니다. 어떤 방식이든 연구소를 만든다든지 뭐든지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의 포인트 하나 나오고 또 하나는 4월 보선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거는 야당과도 이제 맞물려 있는 문제죠. 현실 정치에서 어떻게 맞대응할 것인가. 4월 재보선이 판이 열리고 있는데 뭐 우리는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냥 구경만 하죠.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본인이 안 나선다고 하더라도 주변 인물들은 나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당의 정치 지형 변화와 맞물려서 안철수 진영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 이 두 가지가 안철수 전 교수 귀국의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들 중에서 신당 창당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변호사님? 신당 창당을 당연히 하겠죠.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시점이 문제일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4월 재보선에 그 사람을 내보낼 것이냐 말 것이냐 내보낼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한데 그다음에 내보낸다고 하면 안철수 본인이 나갈 것이냐 아니면 주변에 핵심 인물을 나갈 것이냐 그다음에 창당의 시점은 4월이 될 것이냐 아니면 10월 근처가 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아마 안철수 캠프 내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뭐 이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안철수 전 후보를 위해서 이제 어드바이스를 하자면 본인이 정치를 계속 하실 생각이라면 본인이 직접 4월 재보선에 이 노원병에 출마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노원병이요? 왜냐하면 첫째는 이게 지금 대선이 끝난 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은 지금 이제 여당이라든지 이제 새로 또 이렇게 당선된 대통령에 대한 기대 때문에 보통은 이제 이렇게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인데 지금 상황은 전체적으로 조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당선된 이후에 뭐 인사난맥이라든지 여러 가지 스타일상의 조금 문제라는 이런 것 때문에
지지도가 조금 이렇게 낮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쇄신을 하냐면 사실은 전혀 쇄신을 안 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예, 예. 여전히 개파 다툼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치면 이 두 당에 잘 못하고 있는 것이 또 반사적으로 안철수 전 후보 측의 어떤 새로운 정치에 대한 그렇죠. 어떤 기대감이 입장들이 될 수도 예, 있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훨씬 돋보이는 것이고 네. 또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안철수 전 후보가 그 11월 25일 날 사퇴한 거에 대해서 예.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 마음속 네, 한구석에 네. 남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본인이 조직 없다고 그러지만 그 남아있던 아쉬움과 또 현재에 대한 어떤 반사적인 이 상황 때문에 그걸 그게 동력으로, 조직과의 네, 또 네. 동력으로서 이게 치고 나가면 아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사님도 네. 안철수 아니요, 전 저는 후보에게 생각이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김경진 조언을? 교수- 약간 입장이 다르신데요. 네. 다른 네. 조언을 해주신다면. 이번에는 돌아와서 네. 4월 재보선에 연연해 하지 마시라. 예. 단지 세력화는 하시라. 뭐 알지? 다른 분을 내. 다른 분을 보내 괜찮습니다. 예, 예. 그래서 세력화라고 하는 방식은 정치의 장에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출마를 통해서 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본인은 세력화를 하시라. 그러고 난 다음에 10월 재보선을 전후로 해서 창당을 하시라. 그 창당한 에너지로 10월에 어디든 출마하는 건 괜찮다. 네. 그리고 그 에너지로 내년 지방선거에 전부 다 끌어라. 예. 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히려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안철수 전 교수도 지난 대선 때 준비를 하지 못했다. 네. 충분히 준비를 못해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대통령 선거는 준비를 안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들어와도 국회의원 선거는 한 달도 안 되거든요. 네. 예. 준비 안 해도 괜찮습니까? 그것도 준비를 해야죠. 준비를 해야죠. 이런 면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금 준비를 네. 하고 난 네. 다음에 본인은 좀 큰 틀을 보고 다양한 주변 인사를 조언을 보내는 것이 해주시는 맞지. 거죠. 네. 본인이 나서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반대한다. 조언을 드린다. 이런 그런 네. 여기 본인이 국회의원이 나서라. 아니라. 네. 예. 본인이 그러니까 나서라, 보면 나서지 말라. 이제 문기편 네. 의원이 사실은 이제 지난번에 대선 떨어지고 나서 이재훈 후보 붙어갖고 이겼지 않습니까? 네. 또 손학규 의원이 지금 분당을 거기 전통적인 여당 그렇죠. 강세 지역에서 예, 이겼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선 후보를 했던 사람이 특정 지역구에 출마를 하면 그 지역구 사람들 같은 경우 우리 지역에 거물이 오고 예. 대통령 후보가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된다. 그 자체만으로 상당한 희망과 기대를 갖기 때문에 예. 상당히 해볼 만한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치고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 일리 있는 조언이신데 안철수 아니, 전 후보 시간 좀 헷갈리실 많이 것 같아요. 예, 고민하시고 예. 네. 결정하셔야 될 텐데 오늘 정치 전반을 한번 다 훑어봤는데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